오늘 1교시엔 김준일 선생님의 사정으로 특별한 선생님, 특강 바로 박지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박지훈 선생님과는 임박한 최상병 특검법 거부와 향후 정치권의 상황, 또 이분이 군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네. 공개 석상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예고 없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왔다가 또 예고 없이 갑자기 나왔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나오는 걸 뭘 할 수는 없어요. 네. 언제까지 숨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뭐냐 하면 일단은 나온다면 이제껏 왜 안 나왔냐가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이게 해결됐으니까 나오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나오는 모양새고 사진 몇 장 보내가지고 캄보디아 정상부부 때 나오더만 불교 행사 때는 이제 나와서 직접 이제 공개성 행사에 나왔는 상황인데 결국은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있었던 게 뭐냐면 검찰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해석을 연결을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검찰 인사가 정리되면서 뭔가 어떤 사법적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좀 자신감을 갖는 그렇죠. 보석이다. 해도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왜 이제껏 안 나왔고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뭔지 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훈 선생님 모시고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칠판 앞으로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군 법무관을 했습니다. 군 법무관을 했고 뭐 군 판사도 했고 군 검사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무관리관 유재원 법무관리관 1년 선배예요. 누가 선배입니까? 제가 후배입니다. 후배이고. 네. 자, 하여튼 최상병 사건 오늘 제대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군인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건을 일으키면 원래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가지고 헌병대 지금 군사경찰입니다. 그렇죠. 헌병대, 군검찰, 군사법원 재판 쭉 받습니다. 네. 대법원 갔을 때는 민간에 와요. 대법원만 민간으로 가는 거죠. 계속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있었던 이해랑 중사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사건은 군대에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민간에서 해라. 그 중에 하나가 사망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거예요. 과실치사죄로 이제 이 최상병 관련된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죄로 군에서 입건을 하지만 이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군사법원 바뀌어가지고 민간에게 넘겨줘야 되죠. 이첩을 7월 30일 날 하는데 이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받고 결재 받은 다음에 이첩을 합니다. 경북경찰서로 경찰청입니다. 경북경찰서 이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문제가 됩니다. 31일 날. 다음 날 이종섭 장관이 야 그거 왜 이첩해? 회수해라고 한 거예요. 회수해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많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회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항명이 돼가지고 지금 박정훈 단장은 그 건 관련해서 항명죄 군사법원 재판 받고 있어요. 항명죄에 군인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습니다. 그 건이 한 큰 건이 되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8명, 최수근 상병 등 사망하게 됐잖아요. 과실치사, 그 경북경찰서에 갔던 부분. 그 건이 하나 큰 한 건이 됩니다. 그 나머지 세 번째 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왜 기록을 회수하려고 했느냐. 그렇죠. 그냥 이종섭 장관께서 회수를 하려 했느냐. 이종호 장관이 7월 30일 날 결재까지 했는데 자기가 했는데. 잘했다고 격려도 했다면서요. 했는데 그 다음 날 갖고 와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 야당에서는 당시 VIP가 경로했다. 경로설이 있다고 하면서 윗선에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된 게 아니냐. 이제 그걸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수사 외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한 건의 최상병 특검의 큰 논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가 되는 거죠. 항명죄가 하나 있고요. 과실치사죄가 하나 있고요. 수사 외압, 직권남용죄.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오늘 말해야 되는 최상병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깔끔한 정도. 깔끔하죠. 자, 군판사였거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아마 요거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22일 이전에 이제 공포할 건지 재의결할 건지 제의 요구를 할 건지 결정을 거부합니까? 자, 제 요구를 한다고 시사를 했고요. 네. 자, 법률 용어가 이제 거부권 아니에요. 헌법상 용어는. 헌법상 용어는 헌법 53조에 있는데 제2를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제2. 네. 제2가 뭐냐면 뭐 제2 스치는 바람에 그게 아니고요. 다시 의결을 요구한다. 네. 죄송해요. 다시 의결을 요구한다. 나 왜 이걸 알아들었지? 네, 죄송해요. 84년도 강변가요제, 써니. 85년도인가요? 하여튼 제의를 요구한다라고 제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의를 요구하게 되면 과반수 국회의원이 출석해서 3분의 2로 그때 확정이 돼버려요. 네. 원래 같은 법률 통과하면 15일간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제의를 요구한다면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과반이 출석해가지고 3분의 2가 똑같이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 이 법안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분의 2겠죠. 네. 그러니까 거부권, 제의 요구를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제의 요구를 할 것 같고요. 네. 제의 요구를 한다면 다시 국회에 돌아가서 판단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숫자로 보면 윤관석 의원이 구속 중이기 때문에 네. 197표인가요? 197표가 필요합니다. 예. 180개가 맥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 예. 그러면 17개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17개 이탈표 이번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네. 변수는 있어요. 이게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많은 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네.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조금 적은 수도 가능한데 아마 다 참석 안 하면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참석할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안 나와버리면 민주당이 참석해서 민주당 3분의 2만 그렇죠. 해도 되는 그래서 상황이 안 되니까. 나오면 난리 날 거예요. 너 왜 안 나와? 이거 난리 날 거예요. 네.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17표 정도가 이탈이 해야 됩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공공기관장 자리가 지금 90개 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저는 21대 이 국회에서는 좀 어렵다고 어렵다. 보고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이탈표는 나올 거라고 막한 조심스럽게 13개 막 이렇게 애매하게 이런 느낌의 어떤 이탈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딱 통과될 정도의 는 이탈표는 안 될 안 나올 것이다. 것으로 이렇게 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군 검사 판사를 오래 예. 하셨는데 군대에서 이 네.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적용하겠다고 하는 항명. 항명죄는 어떤 겁니까?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거나 반항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거는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범죄고요. 정당한 명령이 예, 뭐 직장에서 항명한다 해가지고 하면 혼나죠. 예. 예. 뭐 재판 갖고 실형 살진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불화라고 예, 부르죠. 넌 불화. 뭐냐 이렇게 되고 혼나는데 군대에서는 항명을 하게 되면 실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집단 항명 수개 막 네. 어마어마한 뭐 제명이 되다가 결국 항명죄가 됐는데 그래서 핵심 포인트 그거예요. 정당한 명령이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 걸 봤거든요. 뒷부분 맞아요. 네. 정당한 명령이었냐 아니었냐. 이 부분이 이번 항명죄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수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첩한 거를 네. 도로 가져오라는 명령이 네. 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서 박정훈 대령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불복한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했어요. 워딩이 다 나와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그 명령이 정당하냐 안 하냐가 그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군검찰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잘 됐느냐, 네. 불법적이냐, 네. 정당하냐, 네. 어떠냐, 요것만 좀 보자라고 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좀 달라요. 아.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네. 회수 명령이 이종섭 장관 혼자서 한 것 같지 않다. 그게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종섭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네. 군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외화보복은 지금 이제 설명하신 부분인데 쟁점이 아니다. 이 과정, 이 명령 과정이 위법성이 있는지 정당하지 않은지죠.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지 대통령실이 여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요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일견 맞을 수는 있어요. 불법한 네. 정당한 명령이냐 아니냐 일견 맞을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축소해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대통령실을 좀 배제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변호인이나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사건의 진행 과정은 더 많이 성숙돼 있어요. 이 이종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용 이 부분이 또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법무관리관이라는 이 조직이 또 중요합니다. 국방부 내에 있는 법무관리관 조직이 법무관들이 이제 있는 국방부에서 법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을 법무관리관이 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안보실 쪽으로도 이제 국방부 장관 뭐 밑으로도 가지만 법무관리관실 쪽에서도 자꾸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인 부분하고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법무관리관 위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 그 위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이 된다고 보면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이첩 보류 지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이제 외압을 증명하는 측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김계한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또 한 축이 지금 말씀하신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현 관리관의 통화라든지 그날 이제 후에 차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이런 통화 내용들인데 요거는 군 검사, 판사, 변호사 다 해본 입장에서 증명이 어떻게 됩니까? 진술은 충돌하고 있고 결국은 트리거거든요. 이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유재현은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시원 기강 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20차례 이상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둘이가 20차례 했는데 그 이전에는 했던 적이 없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 건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시원 기강 비서관은 왜 이 얘기를 또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시원 비서관이 그 이상을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게 진전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로 놓고 보면 현재까지의 진술에 알려진 진술만 놓고 보면 유재현 관리관은 어느 정도 진술을 했습니다. 많이 근데 했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지금 갑자기 사라졌고 없어졌어요? 용산에서 사라졌고 특별한 진술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시원 비서관이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가 궁금해갖고 그날 전화를 20번이나 해봤네.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책임 대통령실 외압은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시원 비서관이 범죄가 될 여지가 있죠. 이 자기가 뒤집었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죠. 직권남용죄라는 게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이런 직권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특검이 필요하다. 여기서 멈추잖아요, 다. 이시원한테 멈추고요. 김계한이나 이종섭한테 멈춰버리는 거예요. 김계한이 나는 내 혼자 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더 이상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훈이 들었던 얘기랑 또 김계한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김계한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령관은 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얘기했고 이시원 유재현 왜 통화했고를 하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거에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았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뭐 약간의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뭐 일각에서는 MB 시절 때 이제 지금 안보실에 있는 뭐 김태호 차장이라든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본인이 좀 구명을 하려고 했던 게 있다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다른 어떤 선에서 임성근을 좀 구명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지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좀 더 드러나야지 확인 가능하고 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나 확실한 거는 법은 바뀌었어요. 무조건 임성근이든 뭐든 지금 가실치사가 되면 민간으로 넘겼어야 돼요. 그걸 갖고 지금 뒤로 돌리고 막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그 법을 진짜 이시원이 몰랐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19년 이해랑 중사 사건 때 그 후에 2021년도 22년 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차례 이상 전화했다라는 거는 모르고 더 알려고 했고 더 뭔가 개입했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에서 뭐 경로라는 표현도 질문에 등장을 했었고 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냐, 질책했냐 이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약간 동문서답에 대답을 했고 다만 공수처 수사가 국민적 눈높이에 못 미칠 경우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딴소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질문은 저는 제가 만 기자였다면 화내셨어요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막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딱 나오는데 다르게 질문하다 보니까 다른 말 해버렸어요. 그런 사망 사건이 왜 일어나냐 질책 그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거 관련해서 수사 그 기록을 회수를 시켰냐 안 시켰냐 요 질문을 기자들이 이제 했던 건데 다른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잘못 답변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예. 이거 전화를 했다 할 수도 없고 안 했다 할 수도 없고 수사 기록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했고 그 다음부터 뭐 외신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이 질문들은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더 물어볼 게 많았는데 대통령이 나라도 특검하겠다 하면서 그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시기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국방부 장관을 내가 질책은 했다. 네. 이건 인정을 했고 다른 증거 진술에서는 경로했다고 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이 수사에 그러니까 최초에 조사단이 했던 조사 결과를 놓고 이 부분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이거는 야당에서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권남용죄라는 범죄가 뭐냐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가 가능합니다. 의무 없는 일이 뭡니까? 수사 기록 해소하면 안 되는데 해소가 된 거잖아요. 자기의 권한, 직권을 남용해서 사실은 판사들, 민간법원 판사들, 사법농단 관련해서 직권남용죄 다 무죄를 받고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사한테 그런 직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판사가 내 재판부 옆에 가가지고 야 봐줘 직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금 애매한 게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어떤 여기 있는 대통령 여기 계시는데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어떤 의무 없는 을 시켰다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면 헌법 법률 위반으로 봐야 되고 중대한 위반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길 곳곳에 특검을 거부하는 데가 범이다. 이런 수박을 달아놓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또 기자회견에서 동시에 공수처의 수사를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출금 걸어놓고 왜 안 부르냐, 뭐 나는 수사 안 해봤냐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는데 이 공수처 수사를 놓고 지켜봐야 한다. 국가기관의 수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뭔가 수사에 대한 어떤 뭐 가이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내리는 듯한 인상을 하는 이 대통령의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는 전 다 했다고 보거든요. 다 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많은 게 드러났어요. 사실은 뭐 이시원하고 그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도 드러났고 김계한의 어떤 얘기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대대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 조사를 받을 건데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 윗선까지만 안 갔을 뿐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 다 했다고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특검을 좀 막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출국 금지 시켜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그 불만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21대 국회 이번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의 근데 22대가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22대가 되면 192가 됩니다. 많죠. 그리고 이탈표가 8개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이 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여당 인사가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안철수, 이상민, 조경태 의원 5명입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질 근접한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뭐 할지 안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도 한번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22대 국회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22대에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상민 특검법은 그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 이거는 그 의원들이 그냥 이 지금 상황에서 가결표를 던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좀 더 어떤 특별한 것. 예컨대 이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 있었던 뭐 태블릿 PC라든지 결정적인 뭐 뭔가 지금보다 더 진일보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특히 이 5 의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다른 의원들 거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가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점이 조금 예상이 되고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거의 목까지 왔어요. 여기 한번 잡아주실래요? 그냥 잡아주세요. 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최상근 특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름만 자꾸 마치 이상한데 하여튼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의 다 봤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가려 그러면 뭔가 트리거 같은 더 확실한 게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피해가거나 아니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거부권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거론을 했고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은 야당에서 제일 말하자면 합의점이 높은 예. 특검이고 이 외에도 다음 국회에서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들도 발의가 예고돼 있고 조국 혁신당은 뭐 한동훈 특검도 네.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때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쪽에서 협치를 말하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특검들 중에서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수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껏 이제 법률안 거부권 9개 정도 행사를 했어요. 그 거부권은 대부분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의료 간호법 이런 거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달리 좀 봐야 되는데 특검법, 특히 최상병 특검은 본인이 지금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배우자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 충돌되는 그런 법안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헌법을 좀 바꾸자. 원포인트 그 부분만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헌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헌법 53조에 이제 그 제2요구권이 있는데 제2요구권 조항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뭐 안 받아들일 때는 제1을 요구할 수 있고 3분의 2가 와가지고 찬성하면 확정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한 줄이지만 어떤 게 내재돼 있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인데 거부권이나 제2요구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이긴 한데 그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은 자신하고 관계없는 법안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법률 헌법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어쩌면 맞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또 이거 심판받으려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라든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헌법 안 바꿔도 가능하긴 한데 헌법 바꾸면 더 명료해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명시적으로 어떤 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지를 넣으면 뭐 예컨대 53조에 뭐 이제 2항인가 그럴 거예요. 법률안 제1을 요구할 수 있고 가반 출석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하면 확정된다라고 하면서 단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직계가족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딱 그 조항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도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보신다. 굳이 이제 그걸 안 들어가도. 근데 있게 되면 확실히 이제 거부권이나 제2요구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겠죠. 뭐 언론들이 보도하는 네. 겁니다만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다고 보렵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당은 워낙에 뭐 줄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도 네. 여당에 떨어진 의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되고 나서도 어쨌든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는 야 이거 22대 가면 192석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그렇게 보여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서 아마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다. 지금 총선에서 네. 뭐 아주 졌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졌고 대통령도 그거 부담감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사과 같은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은 좀 막을 수 있지만 국정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하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그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당 내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전당대회를 이제 하거든요. 하면서 전당대회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하냐 거냐? 안 하냐. 난 하니까 당대표 나간다. 안 하니까 나간다.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는 한다 해야죠. 한다 할 것 같아요. 한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힘과 용산의 시각은 이게 최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했다라는 명분 속에서 결국엔 대통령을 탄핵시킬 위법 사항을 찾아내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법이 특검이 통과가 돼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곧장 탄핵 정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이제 시각이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거를 받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법을 받아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분리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한데 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탄핵하고 직결된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금 5대5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10대 0에서 당원하고 아마
큰 틀에서는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당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묻겠습니다. 네. 특검이 어떤 형태가 됐던 통과가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됐습니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탄핵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탄핵 만약에 직권남용죄가 된다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데 탄핵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이 나겠지만 네. 탄핵 의결이 돼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네. 가가지고 다시 기각이 됩니다. 노무현 예.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그랬죠? 대통령은 인용이 됐죠. 됐고. 만장일치로. 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공이 되겠죠. 결국은 올라가는 거는 3분의 2의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찬성을 하면 돼요. 제적인가? 제적 맞죠? 네. 제적 찬성을 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노가리 파워님이 박지원 선생님 보고 진짜 고딩 때 선생님 같다. 저도 그런 느낌을 지금 왠지 모르게 좀 뭔가 구수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조 알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여기 시사종이 땡땡땡에 처음 했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요거 입고 요 씻고 해가지고 요 팔토시 하시고 팔토시 네, 하고 온니님도 이렇게 박배님 치면서, 예. 반가워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정도면 국무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뭐 만만치 않은 숙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국이 지금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 이 내일 최상병 특검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갈 오답을 것 낸다. 같습니다. 예, 오답을 낼 것 같습니다. 제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맞게 또 논평도 나오고 제 요구했을 때 다시 통과되기 좀 쉽지 않다. 제 요구를 하면서도 논리는 있어야 되는데 논리 지금 그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 구성도 안 맞고 정쟁의 소재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 중이다. 그 얘기 할 거예요. 공수처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을 플러스 알파.